사랑하는 은행고등학교 1학년 1반부터 4반까지 여러분의 한국사쌤 송쌤입니다. 자, 오늘은 너무나도 명곡 H.O.T. We Are The Future로 시작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예요. 여러분들은 10대고 미래고, 그래서 내 미래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 꿈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시면 돼요. 그런 메시지를 담은 명곡이었습니다. 티켓팅, 나 티켓 구했다, 만세! 죄송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가보개혁 부분 수업 나가야겠죠. 그래서 가보개혁에 관련된 프리히스토리 영상입니다. 학교 수업 참여하시기 전에 이 가보개혁 영상을 듣고 와주시면 돼요. 자, 가보개혁 부분은 이런 형태로 나가게 될 겁니다. 1차, 2차, 3차 가보개혁을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배경과 내용부터 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업 중 활동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그리고 오늘의 군무현대사 유식지는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개혁은 1차, 2차, 3차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차 가보개혁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우선 가보개혁의 흐름과 김홍집 내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차 개혁, 2차 개혁, 그리고 3차 개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보개혁이 이렇게 3번이나 진행이 됐던 건 각기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달랐고 또 개혁을 얼마나 많이 했어야겠어요. 그래서 개혁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개혁이 좀 주구장창 진행된 것도 있고요. 사이에 을미사병과 아간파천 정도는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므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김홍집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뭐 갖고 왔을 때야? 조선책략 갖고 왔을 때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 김홍집이라는 사람은요, 원래는 온건개합하죠. 그래서 정부에 의해서 친청 정책을 추진했던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데요. 그보다도 사실은 김홍집은 개합합니다. 그냥 우리나라를 개화시키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나라에 빌붙었던 걸로 기억하실 텐데, 빌붙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내가 해야 할 일을 가장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보개혁 때도 1차, 2차, 3차 내각에 다 참여해요. 그래서 우리는 1차의 김홍집 내각, 2차 김홍집 내각, 3차 김홍집 내각으로 보통은 정리해서 부르죠. 자, 그렇다면 이 김홍집 내각이 1차, 2차, 3차 개혁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좀 나눠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가보개혁입니다. 자, 1차 가보개혁은요, 무엇보다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나서 가보개혁을 실시한 데에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필기를 통해서 가보개혁을 좀 정리해보자. 자, 가보개혁은 1차, 2차, 3차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배경을 알아두셔야 돼요. 우선은 1차 가보개혁은요, 무엇 이유로 만들어졌냐? 먼저 배경을 여기다 써볼게요. 바로 청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경복궁을 점령하고 1차 가보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 정부를 내세웁니다. 이게 바로 1차 김홍집 내각인데요. 이때 1차 김홍집 내각을 만들면서요, 민씨정부의 힘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 누굴 내세우냐면 바로 흥선대원군과 함께 내세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이때 섭정을 맡으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은 1차 김홍집 내각과 흥선대원군이 함께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청일전쟁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방금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은 사실상 간섭이 좀 적었던 편이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근대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간섭을 안 하니까요. 자, 그런데 갑자기 왜 2차 가보개혁이 실시가 되게 됐을까요? 자, 그 이유는 청일전쟁이 시작됐었는데, 자,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은 겁니다. 잘 될 것 같았던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정말 청나라 이길 것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2차 가보개혁을 실시하게 된 건데요. 쉽게 말하면 1차 가보개혁 때 우리 스스로 개혁을 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자주적인 개혁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게 됐고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내가 갈아치운 거예요. 바로 2차로요. 역시 김홍집 내각인데 자신들이 원하던 개혁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었던 흥선대원군을 내치고요. 이번엔 누굴 내세우냐? 일본에게 가장 친밀했었던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후에 일본의 망명에 있었던 박영효를 귀국시켜서 박영효와 같이 개혁을 실시하게 합니다. 이해가세요? 자, 1차는 흥선대원군, 2차는 박영효랑 같이 한 거예요. 김홍집이가. 됐지? 자, 그래서 2차 가보개혁이 실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요, 일본의 간섭이 좀 강해졌겠죠. 일본의 입김이 좀 많이 세졌고요. 특히 이때는 문서를 굉장히 많이 발표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가보개혁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가보년에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도 부르냐? 을미년에 했던 개혁이야. 그래서 을미개혁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자, 가보년은 1894년이죠. 그 을미년은 1895년입니다. 그래서 95년까지 이어져 오게 되는데요. 이 3차 개혁은 왜 실시하게 되었냐? 바로 자,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드디어 승리하게 됩니다. 완전 승리하게 되면서 청나라의 영향력을 한반도에서 완전 배제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이거 이미 동학에서 봤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일본이 청나라랑 조약을 하나 맺었어. 무슨 조약이었더라? 그렇지, 시모노세키 조약이었죠. 아, 이름도 약간 그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이 세키 조약, 자,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랴오뚱 반도를 일본이 받아갔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뱉었어. 왜 갑자기 도로 뱉었더라? 그렇지, 러프덕의 삼국 간섭이었죠. 요 삼국 간섭을 바라보고 있었던 명성황후와 고종이 아, 러시아구나. 우리 도와줄 건 러시아뿐이겠구나. 라고 해서 러시아랑 긴밀해집니다. 가까워져요. 그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가까워지고 특히나 그 신하들도 친러파를 엄청나게 등용합니다. 러시아랑 친한 애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일본이 빡쳤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사건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을미 사변이죠. 누구를 시해한 겁니까? 명성황후를 시해합니다. 최근 이런 견해가 있어요. 시해라는 말은요, 조선인이 이제 조선의 국모였던 명성황후를 살해했을 때 보통 그것을 높여 부르는 말이래요. 그래서 살해 정도가 맞다라는 의견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교과서적 용어에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 정리하고 있으니까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을미사변. 자, 이 을미사변을 일으킨 직후에 했었던 개혁이 바로 을미개혁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각자 성격들이 무지하게 다른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을미사변을 일으킨 다음에 했었던 개혁이니까 당연히 내각이 또 바뀌겠죠. 그런데 김홍집은 똑같습니다. 3차 김홍집 내각에서는 누구랑 같이 하냐면요, 육일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 맞아요. 중립파론의 그 사람입니다. 중립파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본의 도움을 얻어 이 3차 내각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래서 개화 정책을 크게 추진을 하게 되죠. 자, 어찌되었든 을미사변 이후에 치러진 개혁이다 보니까 굉장히 급진적이었어요. 그리고 백성의 반발도 무지하게 심했습니다. 그리고 요 을미개혁과 함께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으로 인해서 요때 자, 결론. 자,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때문에 백성들의 반발이 어마무시했다고요. 그래서 을미년에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에 반발해서요. 자, 그래서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면서 당연히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약간
좀 그 지방으로 많이 철수된 상태였기도 했고, 그리고 감시가 좀 소홀해졌었죠. 그 틈을 타서 고종이 탈출에 성공하니 어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그래, 러시아를 그때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러시아 아라사라고 부른다 그랬죠. 누가 봐도 러시아 하다 보면 여러분 러시아보다 러시아 아라사가 되죠.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이 아라사 공사관으로 왕이 몸을 옮겼다라 그래서 아관 파천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보개혁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차 가보개혁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자, 여러분들 가보개혁을 공부하실 때는요, 우선 요 배경들 좀 잘 알아주셔야 돼요. 1차의 배경, 2차의 배경, 그리고 3차의 배경은 반드시 아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간 패턴까지 이어지는 요 흐름. 그리고 하나 더, 요게 첫 번째 공부 방법이고요. 두 번째 공부 방법은 뭐냐면요, 개혁안을 구분 지으시는 겁니다. 아, 너무 힘들게 생겼죠? 칸이 너무 많잖아요? 자,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도 한번 나눠볼게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나눠볼게요.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서 부분인데요. 사실 요걸 정리하시고 보면요,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왜 1차, 2차, 3차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가 좀 명확하게 오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자, 1차 가보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했죠. 어쩌다 경복궁을 점령했더라? 그렇지,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청군 따라서 들어왔었잖아요. 언제? 동학농민운동 때. 그래서 청군 따라 들어왔었던 일본군은요, 동학을 칠 생각이 아니었다고, 얘네들은 청나라 군대를 칠 생각이었죠. 그래서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군은요, 1차 김홍집 내각을 구성하게 돼서, 자, 누구의 피처링 받았다고요? 흥선대원군 피처링입니다. 자, 1차 김홍집 내각은 흥선대원군의 피처링을 받아서 가보개혁을 실시하게 되죠. 자, 이들은 군국기무처라는 곳을 설치해서요, 여기에서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좀 볼까요? 자, 1차 가보개혁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방금 얘기 드렸어요. 군국기무처를 설치해서요, 요 군국기무처에서 잘 안 보이네요. 군국기무처에서 죄송해요. 개혁안을 실시합니다. 자, 군국기무처에서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일본의 간섭은 좀 약했었고, 청일전쟁 중이라, 그래서 좀 자주적이었다는 평가를 듣기도 하죠. 자, 우선은 청의 연호를 사용하던 걸 폐지하고요, 개국기년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국내부라는 부서를 신설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만 보는 거냐면 왕실 사무만 보는 거야. 자, 그 전에는 왕이 곧 정부였잖아. 그런데 근대식 정부에서는 다르죠. 왕은 왕일 뿐, 정치는 정부에서 따로 하는 거야. 그래서 국내부와 의정부를 나눠서요, 이 국내부에서만 왕실 사무를 보도록 나눈 거예요. 이해가세요? 제가 처음으로 이걸 나누게 된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기존의 6조, 의정부 6조 할 때 그 6조는 8개의 아문으로 새롭게 다시 정리합니다. 자, 파라문하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요 아문은 사실 청나라에서 쓰던 말인데 우리가 그대로 가져오게 되죠. 6조에서 파라문으로 개편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네요. 과거제를 폐지합니다. 드디어 전 근대의 상징이었던 과거제를 폐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무청을 신설해서요, 여기에서 경찰 업무를 보게 합니다. 되게 많죠, 벌써. 그지? 자, 6개가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군국기무처에서 요걸 다 했다는 겁니다.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게 된다는 거. 개국기년 사용하고 국내부를 신설합니다. 6조를 파라문으로 고치고요, 과거제를 폐지합니다. 경무청을 신설했죠. 자, 그럼 경제로 이번엔 가볼게요. 경제는 좀 다른 색으로 써볼게요. 자, 그럼 경제로 가볼까요? 자, 경제에서는요, 자, 우리가 사실은 갑신정들을 좀 떠올리시면 돼요. 재정을 너무 다른 여러 부서에서 다 담당을 하다 보니까 세금을 걷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고 세금도 투명하게 운영이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재정을 일원화를 시키는데, 기억나세요?
어디로 시키냐? 자, 밖은 호조로 일어나 시키려고 그랬어. 갑신정면에서. 그지? 헷갈리지 마세요. 그런데 아문으로 바꿨잖아. 파라문으로 바꿨잖아. 그럼 아문으로 해야겠지. 이해가? 근데 요때 호조 대신 만들었던 재정을 담당하던 아문이 뭐냐면 탁지 아문이야. 그래서 탁지 아문으로 일원화를 한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사창제를 도입합니다. 요 사창제 우리 봤는데 언제? 그렇지, 흥선대원군. 여러분 잘 말해주셨어요. 야, 베이비. sorry. 미안해요.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 때 사창제를 도입했었는데 이게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나서 좀 흐지부지됐었단 말이야. 근데 말했잖아. 피처링 흥선대원군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했던 거 다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조세의 항목을 하나로 통합을 하고요. 그리고 3번 은본위의 화폐 제도를 채택합니다. 자, 은을 본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화폐의 기준을 은으로 잡은 거지. 은이 보유량이 많으면 나라가 풍성한 거고, 은이 보유량이 없으면 화폐로 바꿔줄 만한 게 없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은을 단위로 하는 화폐 제도를 채택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나중에 근본위 화폐 제도도 나오거든. 헷갈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조세를 화폐로 내게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금납하라 그래요. 금전으로 납부하게 했다 그래서. 얘가 화폐로 납부하게 하는 거야. 조세를. 그 전까지는 물론 돈으로 내는 것들도 있었지만 이걸 완전히 모든 세금을 다 화폐로 납부하는 걸로 바꿔버리죠. 자, 여기까지가 경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볼까요? 사회는 이걸로 써야지. 사회는요, 사실은 사회적인 그 개혁은 1차에서 다 하는데, 첫 번째 신분차별을 폐지합니다. 대단하죠. 신분제, 정확하게는 노비제를 폐지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자, 그리고 조혼과 과부의 재가, 조혼을 폐지하고요. 과부의 재가를 허용합니다. 자, 재가라 하면요, 재혼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가정을 꾸린다는 뜻이거든. 재혼을 허용합니다. 그 전까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다? 맞아요. 동학에서 봤어요. 동학에 있던 걸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갑오개혁에 영향을 끼쳤다니까. 가혹한 고문과 연좌제도 폐지해주고요. 또 공문서에 우리의 말, 국한문을 혹은 국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차 갑오개혁의 개혁안입니다. 정확하게 문서가 뭔가 남아있지는 않아요. 약간 느낌 오시나요? 자, 1차가 사실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화이팅. 여기서 포기하시면 일러요. 자, 그럼 이제 2차를 볼까요? 2차는 일본이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일본에 적극적인 간섭이 있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서를 먼저 반포하게 합니다. 일본은 이거를 문서로 만들어서, 즉 법으로 만들어서 강요를 해서 법으로 만들어서 조선을 침략하고 지배하기 쉽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문서로 밝힘으로 인해서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문서는 2차에만 있어요. 오케이? 일본의 영향력이 강해졌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문서는 2차에만 있어요. 됐죠? 여러 가지 문서들 잘 받으세요. 독립서고문이라는 걸 바치고요. 이 독립서고문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청나라에게서 독립한다라는 선포예요. 일본이 시킨 거 같죠? 홍범 14조라는 법을 만들어서 반포하고요. 교육 입국 조서라는 걸 반포해서 교육에도 근대적인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 이게 홍범 14조의 내용이에요.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2차 갑오개혁 들어갑니다. 2차도 정치부터 한번 가볼까요? 따라하세요. 자, 첫 번째. 자, 2차에서는 우선은 얘들아, 일본의 영향력이 강해져야 되잖아. 그래서 기존에 1차 개혁을 추진했었던 군국기무처를 아예 폐지해버려요.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고종이 직접 하라고 시켜버리죠. 그래서 고종이 뭐를 하냐면, 자, 문서로 갈게요. 문서. 고종이 뭐를 하냐면 여기에서 종묘로 나가서요. 독립서고문이라는 걸 바쳐요. 자, 막 하늘에다가 얘기하노니
저희는 이제 독립국입니다. 청나라에게서 자주 독립하여 나라를 개혁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바친 게 홍범 14조라는 법을 반포한다고 그랬죠. 자, 이쯤. 네. 그래서 청에 의존하는 관계를 청산하고 자주 독립을 선포하는 형태였던 겁니다. 자, 홍범 14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홍범 14조입니다.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는 1조부터 확실히 느낌 오시죠? 특히 이 중에서도 뭐 4조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나누어 혼동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사실상 5조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을 명백히 규정하고 여기에서 이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다시 말해서 왕권을 좀 약화시키는 형태가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2차 개혁이 진행되고 날 때 고종이 굉장히 슬퍼하는 이야기가 교과서에 나와요. 사료로 나옵니다. 니네 맘대로 해라. 내각제를 하든 뭐를 하든 왕을 없애든 니네 맘대로 혀. 막 이러면서 막 우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왕의 권한을 많이 약화시킵니다. 당연하죠. 일본의 입김이 가장 심했을 때니까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개혁안으로 돌아오죠. 군국기무처를 폐지해서 말씀드렸듯이 홍범 14조를 반포하고요. 자, 정치적인 개혁 한번 가볼까요? 자, 기존의 의정부를 아예 폐지해버리고요. 완전히 내각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내각제와 여기에서 말하는 김홍집 내각 할 때 그 내각은 달라요. 기본적으로 김홍집 내각 할 때 이 내각은 정부라는 뜻입니다. 강요들의 같이 있는 곳이란 뜻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내각제는 쉽게 말하면 의회제도를 말하시면 돼요. 즉 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거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형태를 내각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의회를 만든 거예요. 근대식 의회를. 됐죠? 이해가시죠? 자, 그다음 일본식으로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기존의 8아문을 다시 7부라는 형태로 바꿔버리고요. 왜냐면 말했잖아요. 이 아문이라는 말이 청나라식이라니까. 그래서 일본식의 7부로 바꿔버립니다. 또 지방행정구역도 바꿔버려요. 지방행정구역은 전국을 8도로 만들어놨었잖아. 요 8도를 23개의 부, 23부로 개편합니다. 하나 더 중요한 건데요. 5번 사법부가 독립돼요. 기존에는 사법부랑 행정부랑 그렇게 나뉘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각 지역마다 사또들이 모든 걸 다 했잖아요. 행정도 하고 세금도 걷으면서 재판도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막 옆에 이방이 예의 사또 이러면서 재판하시옵소서 범죄자들 와가지고 판결을 내리겠노라 사또 막 얘기하고 막 지가 막 이렇게 뭐 하고 막 세금도 걷고 다 하고 뭐 다 있었잖아요. 전천후죠. 수령은 사실 되게 많은 걸 했던 권한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법부가 독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조금씩 시작되는 게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이때 사법부가 이때 독립했기 때문에 산성재판소나 또 지방에 있는 재판소, 고등재판소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됩니다. 즉 재판소가 설치되는 건 사법부가 독립한 2차예요. 알았지? 재판소가 만들어진 건 사법부가 독립한 2차예요. 됐죠? 자, 8아문에서 7부로, 이 8도에서 23부로, 즉, 부로 바뀌는 건 다 일본식 용어이기 때문에 2차예요. 됐지? 왕을 약화시켜야 되니까 군국기무처 없애고 의정부도 없애고 내각제로 만들면서 왕권도 약화시키죠. 됐지? 오케이? 내 말 잘 따라오고 있는 거 맞니? 자, 그럼 경제로 가볼까요, 이번에? 자, 2차에서의 경제는요. 사실 경제적인 개혁은 여기에서 많이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걸 없애는데 조금 관심을 뒀습니다. 지금 2차는요. 일본식으로 다 바꿔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걸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얘네들한테는. 그래서 우선은 기존의 유기전이라고 하는 우리식,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 상업화 활동을 하고 있었던 전 근대적인 상인들이죠. 요 유기전을 폐지해버리고요. 또 상리국도 없애버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상리국이 뭐냐면요. 옛날 말로요. 해상공국이라고 불리던 애들입니다. 어머,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갑신정변에서 그렇게 없애려고 노력했었던 걔네들입니다. 근데 걔네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상리국으로. 즉 보부상을 관할해주던 단체입니다. 이걸 폐지했다는 얘기는 그렇지 근대적인 상업을 조금 더 발전시키겠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나쁘게 말하면 우리가 원래 지켜주고 있었던 이전의 상인들을 이제 조금 약화시키겠다는 목적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사회 부분에서의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회에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쓸게요. 뭐냐면 교육, 입구, 조서인데요. 자, 요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는 근대식 교육을 하겠노라 라고 외친 겁니다. 그래서 한성사범학교, 소학교, 외국어학교 등등 근대식 학교 관제가 발표가 되고요.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운영하기 시작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3차 가볼까요? 3차를 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데요. 여기 있는 왼쪽의 사진은 원래 명성황후 사진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었던 사진인데 사실 이제 이 사진으로 바뀌었어요. 2000년대 후반에 독일의 한 사진 작가가 찍었었던 사진을 이제 밝혀지면서 현재는 이제 명성황후 사진을 요걸로 정설로 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설이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명성황후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분분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자, 명성황후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삼국 간섭으로 삼국이 겐세이를 나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 랴오똥반도를 뱉어냈죠. 랴오똥반도를 뱉어내면서 러시아에게 쪽도 못 쓰는 걸 보고서는 명성황후와 고종은 러시아랑 가까워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친러파를 등용해서 3차 내각이라는 걸 수립하죠. 그런데 이걸 보고서는 일본이 빡친 거예요. 그래서 을미사변을 저지르게 되죠. 자, 을미사변은 미우라 일본 주한공사가 일본 군대와 낭인들을 경복궁에 난입시켜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얘네들은 3차 김홍집 내각, 사실은 4차 김홍집 내각을 성립시키게 됩니다. 다시 고쳐드릴 거예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사진 보이시나요? 여기는 일본에 있는 신사입니다. 일본에 있는 신사인데 후쿠오카에 있는 데인데요. 사실 굉장히 유명해요. 한국인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요 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히젠도라고 불리는데요. 여기엔 이렇게 새겨져 있죠. 번개처럼 늙은 여우를 찔렀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작전명은 여우사냥이었습니다. 작전명이 여우사냥이었다고. 한나라의 국모를 여우로서 시해한 거죠. 자, 이 히젠도를 보관하고 있는 요 신사에 가면요. 아직까지도 요 칼이 기념처럼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과천외고 학생들이 작년인데요. 문화재 제자리 잡기 청소년 연대라는 걸 발족하고 이 신사에 가서 히젠도를 우리나라에 반환하고 기념을 멈춰라 라는 그런 성명서도 발표했던 걸로 기억해요. 굉장한 친구들이죠. 여러분들도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렇게 같이 고쳐나가는 좀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청소년이 되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역사는 곧 여러분들의 현재이니까요. 아직도 신사에 가면 이렇게 히젠도는 공개하지 않고 공개할 예정은 없다라는 게 붙어있죠. 그 말은 히젠도를 계속해서 기념하고 있겠다는 뜻입니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을미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을미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단발령입니다. 머리를 자르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상투를 자르는 거예요. 가위로. 이 단발령에 대한 반발은 어마무시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을미개혁을 좀 알아볼까요? 자, 을미개혁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을미개혁에서 사실 정치, 경제 나누기가 되게 애매한 게 딱 몇 가지 아는데 그게
다 반발이 컸어요. 엄청나게 급진적이었거든. 얘네들이 지금 뭐 볼 게 있겠어요. 야, 국모까지 시해한 마당에 얘네가 지금 뭐 볼 게 있겠니? 천천히 할 필요도 없어요. 야, 그냥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4차 김홍집 내각을 수립합니다. 기억나세요? 3차 내각은 언제야? 요 삼국간섭을 보고 그렇지, 여기 친러파를 등용했었잖아요. 그래서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됐고요. 그래서 4차 김홍집 내각은요. 약간 친일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고요. 무지하게 급진적이었다고요. 자, 그래서 개혁안을 좀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달에 의해서 달력이라고 그래서 달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음력을 사용했었는데 중국을 따라서 이때부터 서양식의 양력을 사용하게 되죠. 일본이 이때 양력을 바꿨거든요. 그리고 건양이라는 연호를 새롭게 제정하게 합니다. 연호라는 건 사실 자주의식의 발로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청나라를 견제하는 목적이 제일 컸죠. 일본 대단해요. 약간 자격지심도 있었던 것 같아. 자, 그리고 마지막이래. 죄송해요. 우편사무. 멈춰 있었던 우편사무를 다시 재개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6.1준이 있었고요. 갑신정변 세력들이 함께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우정총국에서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면서 그때부터 유야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다시 재개하고요. 그리고 지서경에 의해서 종두법이 전국으로 보급이 됩니다. 종두법은 천연두를 예방하는 예방법이에요. 천연두가 뭐냐면 얼굴에 울긋불긋 수두나는 거 있죠?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단발령입니다. 자, 단발령. 머리 상투를 자르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유교 국가였잖아요. 유교에선 말합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그래서 모든 신체는 사실 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부모로서 오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머리를 안 자르고 항상 길러서 상투를 틀었던 건데 이 상투를 잘라버린다뇨. 이건 우리나라에 대한 모독이죠. 우리 부모에 대한 모독이고요. 절대 양반 유생들이 참을 수 없는 내용. 아니, 우리나라 백성이라면 모두가 참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단발령과 그리고 사실은 국모를 시해 단발령과 을미사변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으니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을미의병이었다 그랬죠? 요 을미의병으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이게 중요하죠. 아관 파천이 일어난 거라고요. 아관 파천이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고종이 조선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피한 거죠. 자, 이게 그 당시 러시아 공사관의 모습이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의 눈을 피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갔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1년 전에 시도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나왔냐면 궁녀가 타는 이렇게 가마를 타고 몰래 궁녀인 척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다는 얘기는 러시아의 보호를 왕이 받게 됐다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앞으로 누구 눈치를 봐야겠니? 맞아요. 러시아 눈치를 보게 되겠죠? 앞으로 러시아에게 이권 침탈이라는 걸 무지하게 당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하죠. 자, 이런 가보개혁은요.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명확하게 의와 한계가 공존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의는 우선 신분제를 없앴다는 것만으로도 어마무시한 거죠. 평등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고요. 신분제도 없었고요. 또 근대적인 개혁인데다가 동학농민운동과 갑신정변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많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무지무지 중요한 개혁인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한계가 너무 명확해요. 어느 나라의 강요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일본. 그리고 아무래도 농민층의 요구의 반영은 엄청나게 미흡했었고요.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실시되다 보니까, 그리고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실시되다 보니까 국방력을 강화시키거나 좀 돈을 벌 수 있는 상공업 진흥 같은 건 무지하게 미흡했다는 거. 그래서 가보개혁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말들이 많아요. 가보개혁을 근데 시작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본에 의해서, 외세에 의해서 우리 근대가 시작됐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가보개혁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가보개혁의 두 얼굴에 대해서 한번 평가 내리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보개혁에 대한 프리히스토리 영상이었습니다. 프리히스토리 6번이었고요. 가보개혁 부분이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개혁안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자세하게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보개혁을 공부하실 때는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문서는 2차에만 있고요. 사회적 개혁은 사실 1차가 중요합니다. 그지? 자, 부라는 명칭을 쓰게 한 거는 일본식으로 바꾼 2차라는 거. 사법부가 독립한 것도 2차입니다. 됐죠? 그리고 경제적인 거는 사실 1차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폐지하는 건 2차입니다. 군국기무처에서 한 건 1차고요. 군국기무처를 폐지한 건 2차입니다. 자, 그렇다면 3차는 뭐냐?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5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 5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단발령이고요. 태양력, 건양, 우편사무, 종두법, 단발령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1차 김홍집 내각은 흥선대원군이 피처링 해줬고요. 2차 김홍집 내각은 박영효가 피처링 해줬고요. 3차 김홍집, 정확하게 4차 김홍집 내각은 유길준이 피처링 해줍니다. 야 베이비. 그래서 흥박유예요. 흥박유, 흥박유, 흥박유. 뭔가 발음이 흥박유, 흥이 난 박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모쪼록 가보개혁 수업도 재밌게 해보아요. 파이팅!